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모니터 수리 실전 과정 제7강입니다. 스매 현상. 모니터에 안개 낀 양상처럼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패널보드를 수리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어떤 수순에 의해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강의에서 이건 이제 제가 수리할 때 이런 수순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했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이런 수순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수리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수리가 들어오면은 먼저 모니터를 분해하기 전에 고장 유형 분석, 즉 1차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차 분석. 자, 1차 분석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리 실전 과정을 좀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수리 실전 강의라는 것은 기본 바탕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자 이론, 전자 소자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회로 동작 원리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수리 실전을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죠. 즉 수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회로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회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고장 소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소자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수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막바로 달려들어서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와 수순이 있습니다. 그 수순과 단계를 어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궤대에 올라서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래서 강의자 협조 안내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고장 수리는 리스보드 방식,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아답터 전원을 이용해서 12V가 인가되는 방식의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분해 전에 먼저 아답터 전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아답터 양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인가해서 기본적인 증상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가 1차 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1차 유형 분석이 됐다 그러면은 모니터를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모니터 제품에 따라서 아주 뜯기가, 분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으로 물론 분해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해 툴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이 모니터라는 게 케이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이 경화돼서 잘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떤 컴플레인을 받겠죠. 그래서는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해할 때는 굉장히 분해 툴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분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분해 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노트북 수리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뜯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떠나서 지금 하드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SSD 베이스로 바꿔주십시오 했을 때는 분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뜯기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잘못 뜯을 경우는 케이스가 파손되는 건 물론이고 잘못하면은 메인보드까지 망가지는 사태를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수리를 맡기든가 아니면 센터에 맡기든가 하는 부가적인 비용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케이스 분해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사람 몸에는 이 정전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케이스 분해할 때, 부품을 만질 때는 우리가 손에 전기를 방전을 시킨 다음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 분해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덮개가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틈새 공격을 해서 우리가 잘 분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해할 때 보니까 한 연식이 한 5년 된 거 이상은 잘못하면 툭툭툭 부러지더라고요. 그죠? 안에 락 같은 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몇 개 부러져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은
덮개가 나사로다가 다시 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겉에 있는 케이스가 부러졌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케이스를 분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유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부품을 다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 올 분해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 가지고 달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테스트하기 하나 갖고 수리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그 수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포인트 자기만의 빅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수리하는 사람이지 초보자가 디지털 테스트하기 하나 갖고 수리한다? 그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지그류, 그죠? 이런 걸 고장을 빨리 점검해 내기 위한 하나의 그 지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LCD 백라이트 방식하고 LED 백라이트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백라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패널 테스트하기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지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제 테스트 지그들은 완성품도 있지만 보통 본인들이 자작, 즉 다이 한다 그러죠. 다이를 합니다. 그죠? 제품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아, 요런 지그가 있으면 빨리 수리가 고장 체크가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CCFL 백라이트 테스터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를 만들려고 해도 기본적인 이론이 없으면 못 만들죠. 어떻게 만들 겁니까? 백라이트의 동작 조건이 뭐지? 하고 하면 뭐지?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백라이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V시전원과 그죠? 그라운드와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기본 이론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없이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매번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간혹 이제 제 유튜브 쪽에 보면 강의 질문할 때, 기존에 올린 것을 많이 공부하면은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보지 않고 빨리 습득하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도 바로 일 시킵니까? 인턴 과정을 거쳐서 얘가 나름대로다가 업무 능력이 배양이 됐다. 그때 이제 뭡니까? 정식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리 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CCF 백라이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다 이제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정을 무시했다.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들한테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또 테스트지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LED 백라이트 테스트지가 있죠. 그죠? LED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 같은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TV 같은 거 예를 들자면 TV는 인치수도 크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LED 바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듬성듬성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걸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LED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는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데 아주 잘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장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 수리하기 위해서는 ISB 지그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ISB 지그는 매번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 모든 전자회로는 MCU라는 마이콤 안에 들어있는 폼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 즉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그죠? 컨트롤하는 운영체제가 바로 MCU 그죠? 마이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폼웨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데스크탑 PC에 보면 운영체제가 깔려있죠. 그죠? 만약에 컴퓨터를 사왔어요. 컴퓨터를 하나. 그럼 운영체제가 안 깔린다면은 컴퓨터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다 내 기계 자체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깔아서 그죠? 거기에 어떤 혼을 불어넣어서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쓰는 건데 바로 데스크탑의 운영체제 같은 게 뭐냐면 바로 MCU 안에 드는 폼웨어입니다. 폼웨어. 그 폼웨어가 어떤 그 전자회로를 컨트롤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우리가 화면이 구현이 되죠. 그 구현이 되는 그냥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온 전원을 누르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MCU 안에 전달이 돼서 MCU 안에서 연산을 해서 그죠? 연산해서 야 전원을 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회로에 주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쓰다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PC를 생각하시라고요. 쓰다 보면 우리가 운영체제가 손상이 돼서 부팅이 안 되고 브루스크린이 생기고 못 쓰게 되는 경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U 안에 들어있는 이 운영체제 펌웨어라는 게 손상이 됐을 경우 이걸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지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ISB라는 그죠? 이 지그가 없다면 쉽게 말해서 롬 라이터다, 펌웨어 라이터 기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수리를 못 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수리가 들어왔는데 아답터 전원 다 정상인데 버튼을 눌러도 아무 동작을 안 해. 안에 있는 펌웨어 있죠? MCU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죽었기 때문에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같은 모델의 그 운영체제, 펌웨어를 ISP 지기를 통해서 업데이트, 그죠? 다시 라이트를 했을 때, 리라이트를 했을 때 살아난다면 뭡니까? 바로 펌웨어 불량으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ISP 지그예요. 그죠? 이런 지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자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회사에서 만든 그런 장비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롬 라이터라는 장비가 있고 ISP 지그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수리맨들은 ISP 지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100% 커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롬 라이터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ISP 지그도 있어야 된다. 그죠? ISP 지그 장점은 뭐냐면 롬 라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MCU AD 보드에 있는 MCU를 탈거해서 그죠? 탈거해서 롬 라이터 기계에다 라이트를 해야 되지만 ISP 지그는 MCU라는 그 전자 소자를 우리가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부착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펌웨어 운영체제를 써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게 장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정 패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리가 들어왔을 때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빨리 판단하는 게 이게 액정 불량이냐 아니면 AD 보드 쪽의 불량이냐, 그죠?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 지금 그 TV 쪽도 보면은 TV 그 AD 보드 메인보드 테스터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보통 이제 TV 쪽에 그 AD 보드 불량도 있어요. 물론 뭐 모니터 TV의 고장의 대부분의 불량은 바로 SMPS 쪽의 불량이 80%를 점유한다. 그죠? 거의 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TV 같은 경우는 보통 AD 보드 불량도 많아요. 물론 티콘 쪽도 있겠지만 AD 보드 쪽을 테스트하는 이 장비도 있단 말이죠. 그죠? 가격이 좀 고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정상 작동하는 액정 패널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이 AD 보드 불량이냐 아니면 패널 쪽 불량이냐를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오프 버튼 다 정상적으로 OS가 동작을 하고 그죠? 화면만 이상하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간혹 보면 주로 이제 스묘 현상 같은 건 뭐냐면 AD 보드의 스케일러에서 제대로 영상 신호를 1차 가공을 못 하든가 아니면은 AD 보드에서 넘겨진 LVDS 신호를 우리가 그 패널 쪽에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2차 가공을 하는데 거기서 가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대로 화면이 구현이 되지 못하는, 즉 액정 화소에 그죠? 화소에 온오프 기능을 제대로 못 하나 보니까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답터 불량을 보통 이제 뭐 테스터기 가지고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에 놓고 체크를 하는데 전압은 제대로 나오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 콘덴서 용량 감퇴가 되면은 전압은 나올지は모르지만 전류가 떨어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회로가 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류, 제대로 된 밥을 줘야지 동작하는 거지 그 밥량이 적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답터 양부 테스트 지그를 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지그인데 그런 이제 나름대로 데이터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지그가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2차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분해를 했어요. 부품을 1차 유형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뭡니까? 어떤 패널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다기능 패널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을 찾아야겠지. 이것이 이제 뭐 아답터 불량이냐 아니면은 AD 보드 쪽 불량이냐 아니면 OS 쪽 불량이냐 아니면 패널 쪽 불량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분석 및 수리 테스트하는 그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그죠? AD 보드 상세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지금 모니터는 아답터 전원 공급 방식이라고 할 때 립스 보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D 보드 상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패널 보드 상세 점검을 하고, 자, 두 개 점검이 끝났다. 수리라고 해서 뭡니까? AD 보드하고 패널을 결합을 해서 종합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리를 완성하는 단계죠, 여기서. 자, 이따고 완성이 돼서 수리를 끝냅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가 수리 부품을 재조립을 해서 항상 우리가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에이징 타임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리는 단순하게 해서 간이 테스트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원을 걸어서, 그죠? 어떤 화면을 띄웠을 때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상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작동이. 갑자기 화면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줄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죠? 어떤 또 2차 불량이 발생이 됐다 하는 거니까 고객한테 만약에 내가 여기서 2차 수리까지 테스트해서 간이 테스트해 줬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태가 커지는 거죠.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아니 수리를 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그분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다시는 수리를 안 맡기겠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에이징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에이징 타임 1시간 정도 갔습니다. 그죠? 다 결합해가지고, 그죠? 어떤 그 정상적으로 본체에 연결을 해서 1시간 정도 틀어놨을 때 보통 문제가 되면 30분 안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면이 갑자기 깜빡 꺼진다든가 아니면은 줄이 생긴다든가 어떤 화면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스미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에이징 타임에서 이제 또 걸러내서 수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모니터를 받았을 때 소비자의 고장 유형을 갖다 얘기를 듣고 1차 유형 분석과 2차 테스트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아, 이거는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될 어떤 제품이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 수리맨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뭡니까?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에이징 타임을 가져라. 그죠? 에이징 타임을 가질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모니터를 데스크탑 PC에 연결해서 띄우는데 뭐 우리가 지금 요 다기능 패널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에이징 지그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해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TV라든가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 뭐 SMPS라든가 AD 보드 이런 어떤 그 소자 불량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폼웨어가 손상이 됐을 경우, 그죠? 손상이 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그 폼웨어를 우리가 구해서, 그죠? ISP 지그를 통해서 라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데스크탑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고객이 윈도우가, 그죠? 블루스크린 생긴다. 아니면 자꾸 뭐 커졌다 껴진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포맷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윈도우 7입니다. 여러분 윈도우 7 CD라든가 아니면 USB를 안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다 깔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CD라든가 아니면은 윈도우 7 이미지를 담고 있는 USB를 항상 갖고 있죠. 그걸 설치를 해주죠. 그죠? 그렇다면 모니터나 TV가 이것이 폼웨어 불량이라고 우리가 2차 유형 분석에서 판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ISP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폼웨어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지인한테 통해서 좀 달라 주십사 거의 안 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수리에 굉장히 어떤 그 작업 공수가 늘 수가 있다. 작업 공수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리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수리가 들어오면, 그죠? 그 개인의 PC에 있는 폼웨어를 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ISP 지그는 폼웨어를 라이트 할 수도 있지만은 AD 보드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끄집어 리드 해가지고 내 PC에, 그죠? 라이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리가 들어오고 반드시 끝난 다음에 보통 뭐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ISP를 통해서 나만의, 그죠? 나만의 그 뭐 모니터든 TV든 나만의 제품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수리가 들어왔다. 똑같은 모델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ISP를 통해서 폼웨어를, 그죠? 어떤 그 라이트를 했을 때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빨리 끝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지금 폼웨어들이 없는 게 많아서 참 부탁을 하는데 거의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주면은 큰일이 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좀 이 기술 세계라는 것이 뭐 그런 부분이 그냥 냉정합니다. 그죠? 이 강의, 이런 강의조차도 거의 올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지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답답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면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그 제 아이디어의 편성 발전해서 좋은 수리 어떤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구축한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이 좀 너무 길었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 1차 유형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협조 안내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 소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회로의 동작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FET가 용량 감퇴가 됐는데 FET가 뭐 하는 거야? FET가 어떻게 동작되지? 소자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수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야, 그 PW에서 발진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수리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 소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AD보드다. AD보드는 어떤 동작 단계를 가지고 어떤 개통도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가. 립스보드, SMPS는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하는가. 드라이버 보드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가. 아니면 인버터는 어떤 단계를 가지고 동작하는가. 또 T콘 보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패널 보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OSD 보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가, 이런 분들의 회로 해석이라든가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수리는 못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자소자 이론하고 이런 이론이 구축이 됐다면 먼저 실전 수리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 입문 수리 쪽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무시를 해요. 나 TV부터 빨리 할 거야. 나 노트북도 빨리 먼저 들어갈 거야. 그거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입문을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달 안에 다 포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 전자 쪽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도 어려운 게 지금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이 기술이라는 게 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뭐 간혹 어떤 뭐 컴퓨터 사장님들이 가끔 매장에서 그러죠. 아이 그거 뭐 콘덴서가 하니까 동작되더만. 자,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 실전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 쪽을 내 컴퓨터 채널 접속하게 되면 메인 창에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공부를 하냐면 이 실전 수리부터 먼저 들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자 이러면 양부 판별법, 여기 스타디 1, 요거 스타디 1을 먼저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니터 입문 수리를 먼저 마스터를 하세요. 요게 단계 1이고 단계 2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전 수리 강의를 단계 3로 해서 들으라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늘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을 먼저 강의 1강, 2강, 3강 요런 식으로 강의를 1강, 2강이 마스터가 안 되면 이 3강을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1강부터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고 2강 듣고 3강을 듣는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리가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제품은 뭡니까? 220V 전원이 바로 들어가는 아답터 립스보드 방식이 있고요. 아답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아답터 전원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리가 들어오면은 아답터 입력 전원 방식의 그런 모니터는 소비자들이 아답터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을 경우는 의외로 아답터 분량도 많다는 얘기죠. 딱 점검하니까 제대로 돼. 근데 수리했다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비자한테 고장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저거 220V가 바로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답터로 연결되는 방식입니까? 그랬을 경우 소비자가 아답터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답터를 같이 갖고 오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10대가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3대는 아답터 불량이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참 난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답터를 체크를 안 하고 뭐 아답터 불량도 있고 안에 내부 불량도 있었어요. 그 내부 수리를 했어요. 잘 나왔어요. 가는데 왜 또 안 됩니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답터가 또 불량이 났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는 난감한 입장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 아답터 입력 전원 입력 방식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답터를 좀 같이 갖다 주십시오 하고 갖고 와서 먼저 뚜껑 열기 전에, 그죠? 아답터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뭡니까?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에 놓고 아답터 전원, 출력 전원을 체크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원 12V가 나와요. 나오는데, 꽂기만 하면 동작이 안 돼. 그런 경우는 뭡니까? 아답터를 뜯어보면은, 그 아답터를 우리가 SMPS라고 얘기하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죠? 어떤 스위칭부는 정상적으로 동작되지만, 스위칭을 해갖고, DC를 AC화 해가지고, 그죠? 트랜스 2차 측에 걸어주게 되면, 걔는 맥류성 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출력을, 그죠? 어떤 최종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DC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준다. 근데 LC 필터에서 C가 콘덴사죠. C 콘덴사. 근데 콘덴사들이 보통 보면 뭐 립스보드라든가 아답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콘덴사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콘덴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자소자 이론에 보면 다 돼 있는데, 하나는 전해 콘덴사가 있고, 전해 콘덴서는 안에 뭡니까? 유전체가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솔리드 콘덴서라는 게 있어서 고체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뭐 수리맨들이 보면 보통 알미늄 캔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솔리드 콘덴서 내지는 폴리머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안에 들어있는 그 솔리드 콘덴서는 안에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 형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좀 전해 콘덴서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좀 높죠. 그런데 단가 때문에, 원가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답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V 나오지만 전류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2차 측에 LC 필터 중에서 C가 용량 감퇴가 돼가서 우리가 전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죠? 최소한도 우리가 모니터와 동작하기 위해서는 3.5A 이상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2A로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뭐 또 올라가다 꺼져버리거나 그러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기 갖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이런 이제 아답터 양부 테스트직을 만들었습니다. 자, 간단해요. 원리는 볼트메타 달아놓고요.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직렬로다가 이 12V 이 전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 아답터 전원이 보통 12V가 많이 들어가고 노트북 19V가 많이 들어가죠. 물론 뭐 모니터도 19V 들어가는 게 있고 24V까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12V 쪽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24V가 들어온다면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2V 쪽에 볼트메타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구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답터에 220V 전원인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바나나 잭에다가 테스트봉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 볼트메타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근데 이 불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류량이 감소가 되면 이 전구 불밝기가 좀 약간 흐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죠? 많은 측정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불밝기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표준치가 아닌데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3.5A하고 5A짜리 불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양품과 분량을 갖고 많이 측정을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의 이 불밝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 그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 이걸 테스트했을 때 불밝기가 이건 내가 생각하는 표준치가 아니다. 그러면 뜯어보면 반드시 콘덴서가 약간 배가 불러있든가 아니면 배가 불러있지 않더라도 제가 전해 콘덴서 액체 전해질이 드는 유전체가 액체 전해질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된다. 그죠? 용량 감퇴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경우는 그걸 교체했을 때 다시 측정하면 정상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보통 수리맨들이 아답터는 수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새거 그냥 갈아 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새거 갈아 끼고 나머지는 버리고 간 거는 이제 뜯어 가지고 공부 차원에 수리해서 쓴다든가 개인이 그렇게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구하지 못하는 아답터 같은 게 있어요.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이 아답터 이상 없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음을.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지그 만드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 쪽에 지그 제작 팁에 이게 다 올려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랜 케이블 테스트 할 때 하기 위해서 제가 공간이 비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들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죠? 뭐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어렵지 않으면 지혜가 안 나온다. 그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지그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수리하다 보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답터 양부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나나 잭을 이렇게 만들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12V 쪽에 연결을 하고 아답터 220V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그죠? 마이너스 리드봉은 아답터 그 DC 잭에 마이너스에 대고요. 플러스 리드봉은 아답터 플러스 잭이 됐을 때 자, 11.5 이건 정상치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빅데이터에서 보면 이 불밝기는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답터 이상이 없구나. 그죠? 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죠? 이 측정해서 보여줬을 때 굉장히 소비자들은 신뢰성을 줄 수가 있죠. 예. 요거는 전압은 나오지만은 이 불발기를 봤을 때 출력적 전압이 전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 손님들 오시면 무조건 제가 눈으로다가 이렇게 뭐 어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정 지그를 가지고 측정을 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듣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아답터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죠? 이제 220V 전원, 아답터 전원 인가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전원무가 화면무죠, 화면무. 화면이 이상현상이죠, 화면 이상현상. 네, 좀 고칠게요. 자, 아답터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파워 버튼을 누르니까 뭐 글씨는 나오는데 화면이 이 스며 현상이죠. 가독성도 떨어지고 화면 이상한 증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개 낀 증상처럼 뭐 이렇게 안개 낀 증상 같은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미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불량은 액정 불량이거나 패널보드 쪽에 T콘 불량일 경우는 이런 증상이 생기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예측이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유형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었어요. 처음에 화면이 나오면서 위에 지금 무슨 줄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가 화면이 이제 스미어 현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무슨 뭐 물감 번지듯이 이렇게 현상이 되면서 나중에 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그죠? 이렇게 나오는 증상에 고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런 현상. 그죠? 요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패널 쪽이라고 봐요. 액정 쪽보다는 패널보드 쪽에서 지금 영상 신호를, 그죠? 영상 신호를 그 AD 보드에서 그래픽 카드로부터 받은 정보를 어떻게 가공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뭐 RGB나 그죠? DVI나 HDMI 포트로 받아서 그 신호가 영상 신호가 그래픽 카드로 받은 영상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죠? AD보드에 스케일러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스케일러에서 바로 1차 가공을 합니다. 패널이 인식할 수 있는 LVDS 신호로 1차 가공을 해서 그걸 LVDS 케이블을 타고 어디로 주는 거죠? 그죠? 액정에 붙어 있는 패널보드 쪽에 타이밍 컨트롤러, 보통 T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줘서 이제 우리가 2차 가공을 하는 거죠. 그죠? 영상 신호를 2차 가공을 해서 화소 전압으로 변경을 해서 그죠? 어떤 화소에 대한 위치 정보와 그죠? 위치 정보와 화소 전압을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바꿔서 뭡니까? 바로 그 패널보드에 붙어 있는 그죠? LDI 그죠? LCD 드라이브 IC로 줘서 바로 이미지
그 액정에 화면이 구현되는 형상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그쪽에서 좀 가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T콘 불량이던 그냥 T콘에서 아마 불량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요런 불량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LVDS 쪽 케이블 쪽에 어떤 문제가 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불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유형 분석을 한 거죠. 자,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 그죠? 분해를. 그러니까 분해를 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분해 툴들이 많아요. 그죠? 이걸 왜 이제 이런 분해 툴을 쓰냐면은 우리가 뭐 내 모니터로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그 고객 뭐 모니터란 말이죠. 웹에 기스가 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부러지거나 손상이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모니터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 틈새 공략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뜯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라스틱 헤라를 많이 쓰죠.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분해 툴은 많이 갖고 있어요. 노트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뜰 때 굉장히 틈새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갖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런 분이 노트북 뜰 때 많이 쓰는 건데 모니터 뜰 때도 많이 써요. 노트북 뜰 때는 이제 공간 자체가 협소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거는 이제 요런 이제 분해 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을 달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틈새를 해서 이렇게 뜯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많지 않고요. 거의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쓰는데 요런 이제 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분해 툴을 갖고 정확하게 틈새 공략을 해서 제대로 뜯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그냥 락이 꽉 물려가지고 안 뜯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락 같은 경우는 조금 뜯어져서 관계는 없지만은 겉에 있는 게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해 툴을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성을 좀 느껴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제 구매를 안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플라스틱 헤라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필요하면 이런 이제 구입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 케이스 분해 작업을 합니다. 이제 받침대가 이렇게 나사로 받침대 뜯어내야 되겠죠. 자, 제가 받침대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겉에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이 나사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나사를 갖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사통을 하나 준비하라고. 뚜껑 덮개가 있는 나사통. 덮개가 없으면은 툭 치면 떨어지면 못 찾아요. 해놓고 뚜껑을 락을 잠궈 놓으면 떨어져도 나사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나사통에다가 항상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니터라든가 TV 나사 같은 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에 관계없어요. 하지만 외산 노트북에 있는 것들은 나사들이 아주 특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잊어먹으면 10개 중에서 2개 잊어먹었어요. 2개 체계를 안 하고 하면 소비자들은 정확하게 눈이 정확합니다. 왜 이거 나사가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무거나 또 결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나사통에다가 나사를 보관해서 그죠? 뚜껑을 닫고 보관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항상 수리할 때는 갖고 다녀셔야 돼요, 이거를. 그죠?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TV 할 때도 이 확산 렌즈 같은 경우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LED 패키지를 갖다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띄었어요. 다시 확산 렌즈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UV 본드를 붙일 때 이게 하나 어디로 굴러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찾으려면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사를 분해를 합니다. 자, 요런 건 이제 뜯기가 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요런 것들은 하다 보면 그래요. 요런 건 이제 일자 드라이버 갖고 약간 틈새를 벌려서 요 안에 탁탁 하면 똑똑똑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죠? 어떤 헤라를 이용 안 해더라도, 요 일자 드라이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경험치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돼요. 그죠? 하고 이제 헤라로다 쭉 밀고 나가면 열리겠죠. 그죠? 이거 뜯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겉에 있는 이 덮개는 굉장히 약해요. 잘못하면 부러져 버립니다, 이거.
예, 그런 부분들을 살살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이 분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분해를 뚜껑 겉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액정하고, 그죠? 이 AD보드 쪽 분해하기 위해서 이 지금 뭡니까? 이 LVD 케이블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LVD 케이블은 갖다가 이 락 장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강제로 잡아당기다가 이게 부러지거나 안에 있는 이 패널보드 쪽에 LVD 커넥터가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락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양손으로, 여기 양손으로 이렇게 집게를 누른 다음에 쏙 빼야 된단 말이죠. 그죠? 보통 락이 있는 것들은, 락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런 뭐 어떤 캡톤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검정 테이프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락이 없는 것들은 이게 빠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이 캡톤 테이프, 노란 테이프 있죠? 캡톤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검정 테이프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흰 테이프라든가. 그죠? 그것도 분해할 때 딱 잘못 뜯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테이프 뜯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뜯어야 된다 말이죠. 잘 안 뜯어진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열풍기에 열을 약하게 가해서 그 테이프에다 열을 여기 요쪽에다가 살짝 가해줬으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이 락 장치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누른 다음에 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LVDS 케이블은 우리가 보통 이빨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여기가 VCC 라인이라고 보통 편정이 되는데 이게 이가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 색깔이 이게 빨간색이 VCC, 물론 빨간색이 VCC 라인을 표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여기가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VCC 라인인데 여기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VCC 라인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뺄 때 여기다가 그 유성펜으로다가 마킹을 하세요. 여기다가 여기 VCC 또 이쪽에 VCC다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그거 볼 때 어디가 VCC지? 난해하죠. 그죠? 또 패널 데이터 시트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패널 데이터 시트 보기는 여러분 괜히 싫어하잖아요. 또 이 패널 보드를 열어서 이 휴즈가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지? 왜냐면 28, 29, 30번은 VCC이기 때문에 항상 이 VCC를 거쳐서 앞단에 뭐가 있냐면 휴즈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휴즈가. 그죠? 이 보호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휴즈가 연결된 쪽이 VCC니까 하면 되지만 이 뚜껑 열기도 귀찮아하시잖아요. 저 귀차니즘이 많이 발동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마킹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다 마킹해 놓고 여기가 이쪽이 VCC다 이런 표시해 놓으면은 그죠? 잃어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해 놓는 것도 요령이다. 그러니까 요 VC 라인 쪽하고 락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락을 누른 다음에 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백라이트 방식의 이 모니터들은 이 케이블들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잘못이 이쪽에 이 커넥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파손이 되든가 요 부분도 약해요. 그죠? 이게 지금 LED 드라이버 아니에요. 인버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CCFL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그죠? 이 드라이버 보드예요. 드라이버 보드. 직류로 승합해서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고주파 트랜스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LED 모니터잖아요. 그러니까 요 커넥터 분리할 때도 요게 조그만 것들은요 파손이 잘 돼요. 냉납도 나고.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스럽게, 그죠? 너무 무리한 힘을 가지 말고 이게 여기다가 또 뭡니까? 이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그 접착제 같은 거 발라놓은 그런 그 회사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칼날로 이렇게 칼로 잘 그 제거한 다음에 요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 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이 납땜하기 그런 것도 굉장히 귀찮죠. 그죠? 이 케이블 똑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정을 분리를 완료했어요. 캐스 분해는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보면 이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품 손상도 막는 거지만 이런 뚜껑들이 철판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방열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뚜껑을 이제 우리가 결합할 때도 잊어먹지 않게끔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분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자, 나사를 제거를 하시고요. 이 나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락은 누르면서 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항상 나사통은 여러분들 그 옆에 갖고 계시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갖고 보관을 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안 갖고 그냥 급해서 그냥 어떤 이렇게 비닐에다 놓고 했을 때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나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고객이 뭐 독수리 눈을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아, 아저씨 그 나사가 왜 이제 틀린 걸 박아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모른 척 했는데 저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 여성분인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세한 부분들은 자기 제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겠지만은, 뭐 그런 걸 확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 하면 또 편하잖아요. 이 통 같은 게 한 4,000원인가 얼마나 안 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지금 뭡니까? 일자 드라이브로 틈새를 갖다 이렇게 살살 하면 이게 뜯기가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은. 틈새 공략하는 거죠. 이 안쪽에는 기스가 나도 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뜯을 수가 있는데, 이 겉에 케이스가 깨졌다. 이거 골치 아프죠. 그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힘을 많이 가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죠?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그죠? 좀 그래서 저렇게 뜯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나는 좀 숙련된 사람이지만 이 시청하시는 분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조심스럽게 뜯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다이라든가 이렇게 진열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겠죠. 모니터 한 대 수리가 들어오면 몰라도 여러 대 들어오면 헷갈린단 말이죠. 자, 락이 돼 있죠. 여기 락이. 누른 다음에 싹 양쪽으로 빼야죠. 자, 요거 뺄 때도 주의하라 그랬죠. 요게 잘 안 빠져요. 이게 어떤 때는. 그래서 액정도 기스 안 나게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그죠? 뽁뽁이 깔아놓고 밑에다가 작업 진열대 같은 게 부품 진열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다가 이제 뽁뽁이 하나 대고 그다음 밑에다 하면은 이 액정이 손상이 안 돼. 액정 기스 나는 것도 소비자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왜 이렇게 기스를 다 내놨냐고 이런 질문 있어요. 그럼 뭐 보면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다 보면 이 밑에 나사가 깔려 가지고요, 액정이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분해했으니까 우리가 2차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부품 분해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부품 분해 작업을. 자, 그래서 이제 AD 보드 쪽에 분해를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이게 AD 보드 쪽 연결된 이게 나사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나사통에 이것도 보관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자, 샤시에 이제 고정 나사 요거 그죠? 덮개 분리하고, 이걸 부품을 다 떼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뜯어내야 됩니다. 그죠? 뜯어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뜯다 오면 굉장히 뭐 열흘로 피곤한데, 수동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전동 드라이브 조그만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뜯으면 좀 편하죠. 이렇게 해서 전동 드라이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손상이 되지 않게끔, 남이 제품이다 보니까 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잘 합니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다, 이게 이 나사가 어디 체결됐든 이러면은,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항상 내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사가 거기 체결되는 거네. 체결을 안 하니까 나사를 엉뚱한 데다 해놨어. 다 또 풀어야 되죠.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림을,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 흔할 때 그림을 그렸지만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 있잖아요. 딱 지금 얼마나 해상도가 좋습니까? 딱 보고 체결하시면 되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제거한 AD 보드예요. AD 보드. 그죠? 이렇게 AD 보드입니다. 그죠? 이번은 이제 립스 보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답터로 12V가 들어가 갖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전원을 분배하는 방식이죠. 12V가 일로 들어와서 12V 이쪽으로 나가죠. 그죠? 여기. 이게 뭡니까? 드라이버 보드죠? 인버터가 아니죠? LED 백라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고주파 트랜스가 없죠. 그죠? 얘는 뭡니까? DC 12V를 받아서 PWM하고 F8 공조해서 DC를 AC로 만들어서, 그죠? AC로 만들어서 승합을 하는 거죠. 12V를 승합을 해서 얘가만 60V로 공급한다. AC 60V 맥류로 만들어서, 그죠? 쇼트기다 LC 필터를 통해서 DC 60V를 승합해 주는 개념이죠. 이게 드라이버 보드 또는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요것도 지금 육각 렌치죠, 육각 렌치. 예. 하다 보면 필요 공구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구입을 하실 거고요. 또 이제 그 제가 유튜브 강의에 보면은 갖춰야 될 기본 장비에서 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풀지 않으면 AD보다 분리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겉에 덮개, 이 덮개를 분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수리하고 나서 이 덮개를 빼놓고 조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소비자가 열어보겠냐만 하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뭐 남의 제품은 내 제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항상, 그죠? 잘 결합을 해서 갖고 올 당시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쓰세요. 여러분들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좀 편해요, 쓰기가. 이걸 우리가 드라이버로 이걸 푼다고 해보시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 힘들 일도 많은데 이때만 해도 좀 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연장이 좋으면은요, 연장이 이렇게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돈이라는 게 결부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공구 살 때도 좀 지명도 있고 이름 있는 거 사시는 게, 그게 처음에는 비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더라고요. 싼 거 사면 고장 나가 또 사게 되는, 그죠? 낭비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장비 살 때 이런 때는 좀 좋은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요 커넥터 뛸 때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열로 인해서 이게 경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분리할 때도 잘 안 뜯어진다 그러면 도구를 이용해서, 그죠? 손상 안 되게끔 잘 뜯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완료한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 분해한 제품을,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PCB 홀더라는 거 제가 한번 지그 제작 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잔액에서 구매를 한 거죠. 그죠? 구매를 한 거니까 거기다가 결합해서 한번 측정하기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측정하다 보면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능한 이제 PCB 홀더를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지지대가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좀 뭡니까, 사용하기가, 측정하기가 좋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OSB 보드 이렇게 결합을 해놓고, 또 드라이버도 결합해놓고, 이렇게 측정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요런 이제 PCB 홀더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납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납땜, 솔더링 할 때나, 디솔더링 할 때나, 측정할 때는,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자석식이기 때문에, 이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결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하죠,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걸 구매해서 하면, 우리가 작업할 때, 이게 솔더링 할 때, 디솔더링 할 때도 이게 밀려가지고 손 디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편해요. 이렇게 하면 작업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배선 같은 거 납땜할 때, 그죠? 납땜할 때도 보면, 요 선을 갖다 자꾸 한쪽에 잡으려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요거 살 때 이런 것도 줘요. 집게. 그럼 집게에 전선을 갖다 여기다 물려가지고, 그죠? 한 손을 갖고 여기다 솔더링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이제 집게 형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자석식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집게에다가 전선을 하나 물려놓고, 솔더링 할 때도 좋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물려서 쓰는 겁니다. 일단 뭐 장비 잘랑하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돈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번 작업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작업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리하고 또 실수를 덜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조적으로 저런 것도 있다. 한번 내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립스보드 수리할 때나 측정할 때나 그럴 때 PC 홀더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거치한 다음에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죠.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기 위한 기본 지그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